한 나라에만 투자를 해도 돼요. 그럼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경제랑 주식이랑 그렇게 성향이 높지 않아요. ETF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산업이 성장할 거라고 본인이 생각하는지 그걸 먼저 연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몰빵만 하지 마라. 뭘 해도 좋다. 자, 그러면 네. 이번에 내가 예를 들어서 ETF를 벌었어요. 요즘 뭐 그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세금이 25%인가요? 그 22%죠. 22%. 네네네. 세금을 내야 되는 것 때문에 네.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네네. 있는데 ETF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세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저도 예전에는 크게 잘 몰랐는데 제가 마법의 연금 권리액을 쓰면서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세금만 신경 써도 1% 이상 수익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세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 투자를 직접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22% 양도세가 이제 나가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형 ETF는 세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고 이제 배당에 대한 세금은 있지만 배당이 워낙 작으니까 나머지 자산들은 15.4%가 세금이 나갑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 투자를 하시면 손익통산이라는 게 되거든요. 손해와 이익이 합쳐져 가지고 연말에 정산이 돼요. 그래서 수익 난 거에 대해 세금 때리는 게 아니고 이게 정산해서 해주거든요. 근데 국내는 아직 그게 안 돼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한 계좌가 ISA라는 계좌가 있거든요. 이 계좌 안에서 투자를 하시면 손익통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번에는 내가 이번에 거래한 거는 손해를 봤지만 그래서 지난달에 본 거는 이익을 봤는데 이거를 합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익 본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게 맞는데 네. 안 그러면 다른 말씀하신 ISA 네. 계좌가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만약 했을 때는 증권 계좌로 이익 난 것만 네. 세금을 낸다. 네.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제도.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그게 다 통합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버리잖아요. 네네. 국내도 이게 법이 변경이 됐어요. 법이 변경돼서 원래 내년 1월부터 일반 계좌에서도 손익통산 하기로 됐다가 정부에서 시행을 유예를 시켜가지고 이제 한 2년 정도 유예가 되니까 일반 계좌에서 하시는 것보다 이 절세 계좌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ISA라는 이제 계좌가 있고 또 연금저축이나 IRP라는 연금 계좌가 있어요. 여기서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연금저축이나 IRP에 돈을 넣으시면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되거든요. 근데 700을 넣으시면 한 115만 원 정도. 이거 연금저축펀드? 네. 그러면 일단 100만 원씩 700 넣고 100만 원 받는 게임이 없잖아요.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시는 걸 굉장히 권해드리고 만약에 연금저축에 납입을 다 했다. 그 이제 한도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ISA 계좌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세금 관점에서 엄청나게 유리합니다. 일단 연금저축펀드의 한도,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받는 한도가 얼마죠? 올해까지는 이제 300에 연금저축에 400만 원, IRP에 300 해서 IRP 정확하게는 700인데 둘이 합쳐서 700까지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게 또 늘어나요. 900만 원까지. 그러니까 900만 원 한도까지는 요 연금 계좌, 절세 계좌, 연금 계좌에 넣으셔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근데 요거를 제가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게 뭐냐면 돈이 묶인다. 연금에 돈 넣어놓으면 돈이 묶이지 않냐. 그렇죠. 나 집도 사야 되고 뭐 써야 되는데 어떡하냐 이런 질문 하시는데 자, 요거 잘 생각해 보시면 돈이 잘 안 묶여요. 왜냐하면 연금저축은 이제 담보로 60%까지 대출이 되는데 금리가 굉장히 쌉니다. 네. 그러면은 뭐 집 살 돈 있으시면 쓰시면 되고 또 하나 팁이 뭐냐면 1년에 총 1,800만 원까지 연금에 납입이 가능해요. 1년에? 네. 그런데 연금저축의 세액공제가 400만 원까지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400만 원은 추가 납입을 하면 세액공제를 못 받아요. 그 대신 아무 때나 찾을 수 있어요. 즉 집 살 돈도 여기다 넣어서 굴리는 게 유리합니다. 10년 후에 돈 모아서 집 사겠다. 그 돈을 은행 예금에 할 게 아니고 일반 주식계좌에서 굴릴 게 아니고 연금에 넣어가지고 굴려야 굉장히 유리하게 굴릴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세금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신 상태에서 조금 더 그 깊숙하게 좀 들어가 볼게요. 우리 그 합성 ETF라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액티브 ETF에 대해서는 그 직접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주식들을 펀드 매니저가 선별해가지고 만든 거를 이제 뭔가 우리가 액티브라고 생각한다면 합성 ETF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네. 합성 ETF라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이제 ETF는 네이밍이 굉장히 규칙이 잘 정해져 있어서 ETF 이름만 봐도 특징을 알 수 있는데 ETF와 ETN. ETN이 있고 ETF가 있는데 이제 ETN은 이제 오늘 논외로 할게요. 네. 일단 합성만 얘기를 하면 ETF 이름 뒤에 합성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아까 현물 선물 말씀을 드렸지만 현물은 실제 S&P 500을 다 사는 겁니다. 500개 주식을 사면 돼요. 500개 주식에 네, 포함된 주식. 네. 그러면 운용 규모가 되게 크면 이제 자산 운용사에서 그래? 뭐 이 정도 돈이면 우리가 미국 주식 직접 다 사서 운영해주면 되지라고 해서 현물을 직접 사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운용 규모는 작아요. 그 상품을 낼 때 선물이라는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S&P 500을 쫓아가게 만들어요. 그 다음 방법이 뭐냐면 합성이라는 건데 합성은 미국에 있는 증권사가 S&P 운용하는 S&P 500이랑 똑같이 움직이게끔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 증권사랑 계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성이라는 이름이 붙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수수료가 더 많이 들겠죠. 그래서 같은 조건이면 현물이 더 유리하고 합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운용하기 까다로운 자산들을 합성으로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 그러면 이 장단점은 뭘까요? 합성 ETF를 굳이 이렇게 선물, 현물 합성을 해놔가지고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합성을 만든 이유는 예를 들어서 미국 부동산을 한국의 자산운용사가 사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대형 증권사가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어떤 지수를 만들거나 펀드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 증권사랑 그냥 계약을 하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미국 부동산에 투자한 거를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현물이나 선물로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합성 상품이 존재를 하고요. 대안이 없을 때는 합성 상품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냥 현물이 제일 현물 좋습니다. ETF로 네. 다 확인하면서 네. 종류별로 네. 선택할 때는 그게 1순위인데 네. 대안이 없을 때, 네, 네. 현물이 없을 때 내가 꼭 이건 사고 싶은데 네, 네. 맞습니다. 현물 ETF가 없을 때는 합성 ETF도 괜찮다. 네, 네, 이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네.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의 10년, 그러니까 과거의 10년은 미국이 네. 좋았지만 그 다음 10년은 길게 봤을 때 신흥국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모르겠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 이제 네. 반복적으로 네, 이제 네, 데이터를 네. 보면 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신흥국 주식을 살 것이냐, 미국 주식을 살 것이냐 가지고 논쟁이 있는데 그다음에 중국.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G2 국가로 떠오르고 있고 맞습니다. 성장 인구 대비 성장성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베트남과 인도 같은 이런 신흥국, 우리 한국을 포함한 여기를 할 거냐, 중국 할 거냐, 아니면 미국 거를 살 네. 거냐. ETF도 마찬가지겠죠. 네, ETF도 다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가운데서 최선호. 자, 만약에 그런 식의 접근을 하신 분이 있다면 일단은 자, 50%는 주식으로 하시고 나머지는 좀 분산을 하시길 권하고요. 이 50%를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ETF. 네, 미국, 중국, 한국, 인도, 베트남. 사실 인도가 한국보다 훨씬 사이즈가 크죠. 그리고 MSCI 이제 신흥국 지수에서 보면 중국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뭐 대만, 인도, 한국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대만은 이제 한국이랑 비슷하게 이제 반도체 수출하는 나라인 거고. 그래서 저는 만약 누군가 이거를 다 하고 싶다. 하고 싶으면 저는 다 하시라고 권합니다. ETF가 다 있어요. ETF가 있기 때문에 아주 심플하게 투자를 하실 수 이렇게 뭐 있고. 미국만, 중국만 이런 나누지 말고 몰빵이 제일 위험하고요. 골고루 담자. 네네네네. 왜냐면 한 나라에만 투자를 해도 돼요. 그럼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더 많이 괴로울 수 있고 먹을 때까지 못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에 만약에 나눠놓으면 실제로 이제 중국과 한국과 미국의 지수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다르게 움직여요. 네. 그러면 중국을 만약에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한국과 미국이 빠지는 때 중국이 올라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또 리밸런싱으로 접근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 놓치고 싶진 않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접근이 있는데 저처럼 이제 분산해서 간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막 공부를 해가지고 이 나라 주식이 오를 것 같을 때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제 후자가 제일 좋겠지만 이거를 꾸준히 계속 반복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를 연구를 한 다음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경제랑 주식이랑 그렇게 상관이 높지 않아요. 완전히 따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요? 예. 폴 크루그먼이라고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경제와 주가는 다르다. 네. 똑같은 문장을 3번을 반복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어떤 뭐 독재라든지 뭐 경제라든지 이거랑 또 주가 움직임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분산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중도 그냥 뭐 똑같이 하든 비중은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국과 중국과 네, 신흥국. 크게 선진국, 신흥국. 근데 신흥국 이하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더 환경 열악한 나라들도 있는데 여기까지는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선진국, 신흥국만 했을 때 선진국에서는 이제 미국이 대표 주자인데 만약에 난 유럽에 하고 싶다 혹은 일본에 하고 싶다고 하시면 일본 ETF가 있으니까 요거를 쪼개시면 되거든요. 자, 그다음에 신흥국에 있는 자금 중에 한국, 중국, 뭐 인도, 베트남 이렇게 나누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얼마씩 나눠야 돼? 이 정답이 없어요. 그 대신에 신흥국 너무 많이 하시거나 선진국만 너무 많이 하시면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반반 하는 게 오히려 훨씬 깔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러한 식으로 자산 배분 네.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 네. ETF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조금만 더 깊숙이 들어가면 지금 이야기한 거는 그 나라의 신흥국이나 뭐 중국이나 미국의 어떤 그 지수 펀드, 지수 네, 네, ETF를 네, 네. 얘기한 거고 네. 보통 또 섹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성장주 네. 100% 이 4차 산업과 연계돼서 성장할 만한 섹터의 주식을 사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주, 소재주 요새 엄청나게 급등을 했고요. 네. 뭐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 미래 산업의 그 성장과 맞물리는 ETF, 나는 여기를 사고 싶다. 네. 지수 가지고는 부족하다. 네, 네, 이렇게 네.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많죠. 공격적인. 많습니다. 네. 그럴 때 어떤 ETF가 좋을 것이냐. 일단 ETF는 너무 많기 때문에 고르시면 돼요. ETF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산업이 성장할 거라고 본인이 생각하는지 그걸 먼저 연구를 하셔야 되거든요. 만약 태양광이 진짜 성장할 거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최근에 가격 오른 거 말고 미래에 가격이 오를 걸 고르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각자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각자 공부를 하시고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저한테 만약에 어떤 섹터가 좋냐라고 물어보면 저 당연히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네, 항상 모른다고 대답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조차도 섹터나 종목 단위로는 투자를 하지 않거든요. 그걸 하지 않아도 제가 원하는 수익률을 이제 충분히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덱스를 추종만 해도 된다. 네, 충분합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드는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네. 목표 수익률을 얼마로 잡을 것이냐. 왜냐하면 이 자산 배분 투자로 하면 여기서 오르지만 또 저쪽에서 까지고 해가지고 돈을 별로 못 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제 투브에도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이거 답답해서 이거 뭐 이렇게 하냐.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전혀 그렇지 않고 제가 운영하는 제 계좌들을 보면 제가 이제 한 3년 넘게 계속 제 블로그랑 유튜브에서 오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연금술사 김성일 TV라는 이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수익률을 다 계속 하고 있으니까 검증이 됐겠죠. 근데 제 수익률은 이제 뭐 계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한 5에서 10%. 네, 뭐 시기가 좋을 때는 뭐 15%까지 가기도 하는데 요즘에 빠져가지고 뭐 10% 아래로 다 내려왔어요. 연수익률로 기준으로 해서.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기대 수익률을 어느 정도 가져가냐에 대한 이제 질문이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보통 주식하시는 분들은 20-30%는 보통 말씀하시죠. 아니, 상한가 한 번이면 30%. 그쵸. 예. 근데 그러니까 주식 위험 자산에 투자하면서 네네. 따블 보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고. 근데 이제 현실은 네. 마이너스 계좌란. 네네네. 그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평균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굉장히 많고, 이제 제가 보통 많이 이제 이 목표 수익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비유를 드는 게 워렌 버핏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다 아시잖아요. 누구나 다 이제 알아요. 이분들도 모르면서 주식 투자한다라고 하면 이제 좀 말이 안 되는 분들인데 이분들 수익률이 20%가 안 돼요. 연간. 네. 근데 이분들이 왜
워렌 버핏은 심지어 전 세계에서 5등 안에 드는 부자잖아요. 왜 부자가 됐냐면 이 수익률을 40년, 50년, 60년을 그 기간 동안 평균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기간이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네, 기간이 이제 수익률을 계산할 때 1 더하기 수익률에 그다음에 여기 이제 꺽스 해가지고 기간이 들어가요. 기하로 들어가거든요. 수익률이 굉장히 이게 수익률보다 기간이 훨씬 무섭고 두 번째로 이제 반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내가 워렌 버핏보다 더 많이 투자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느냐 죽을 나이가 다 되어서 100세가 다 된 나이에도 투자를 할 것이냐 그렇게 투자를 진지하게 공부를 할 것이냐 하고 있느냐 그리고 버핏이 굉장히 초등학생 때부터 이제 뭐 장사도 하고 투자도 했잖아요. 본인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한 명도 없을 거거든요. 네,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조지 소로스처럼 엄청나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공부하고 전 세계 높은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투자 인사이트가 있느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수익률은 그 이상을 바래. 그 이상을 바라잖아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두 번은 성공을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기간이 1년, 2년, 3년, 5년만 지나도 이 5년의 평균 수익률이 워렌 버핏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면 그러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꾸준한 네.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자산 배분으로 해야 된다? 자산 배분은 기대 수익률이 5에서 10%입니다. 굉장히 낮죠. 근데 자 그래서 이제 제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 어떤 분들이냐면 주식을 4, 5년 하신 분들이 오래 해본 거 이제 그 실제 현실을 깨달은 네, 분들. 그렇죠. 따보기도 했고 잃어보기도 했고 잠도 못 자보기도 했고 왔다 갔다 해보니까 이게 도저히 정신없고 실제로 뭐 남는 건 별로 없고 막 이러니까 야 5% 10%면 정말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한 20년 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평균 수익률 10%만 돼도 평균 수익률을 따지지도 못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 투자를 지속하지 못한 거예요. 계좌 정산도 하기 싫어요. 막 돈 잃으면 나중에 막 꼬박꼬박 적다가 손실이 많이 나기 시작하면 그냥 내팽겨 쳐두고 몇 달 있다가 그냥 다 환매해버리고 막 이런 지경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안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와, 이 수익률 높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구나. 그러니까 노력해서 되는 게임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거인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도 했고, 야 내가 과연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운도 좋았어요. 아버지도 잘 만났고 버핏 스스로도 말하는 게 자기가 그 나이 때 미국에서 투자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행운이다. 그러니까 대부분 한국에 왔으면은 깡통 찼을 거예요.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 팩트거든요. 버핏도 솔직히 말씀을 하신 거고, 근데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지금 미국으로 가야겠다라거나 뭐 그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진짜 부자는 주식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시죠. 전 세계 10대 부자 중에 버핏만 주식 투자자고 사실은 버핏도 반은 경영자죠. 그렇죠. 저기 버크셔라는 회사의 경영자죠. 그리고 뭐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라 회사를 사서 전문 경영한테 맡기는 형태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사업하시는 분이고 우리나라도 뭐 30대 부자, 100대 부자 하시면 거기 주식 투자자나 부동산 투자자를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일단 30대는 확실히 없는 것 같고 다 사업해서 성공하신 분들, 뭐 물려받은 분 당연히 포함해서. 근데 최근에는 이제 최근에 창업했던 많은 이제 사람들이 그 부자가 된 거지. 예, 그래서 저는 그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너무 많은 걸 거기에 베팅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인 네. 그러나 꾸준히 매년 그렇게 네. 올릴 수 있는 목표 수익률을 갖고 그것을 올릴 수 있는 네. 자산 네. 투자를 해야 된다. 네. 주식에 그리고 투자해야 예, 된다. 저는 20-30%의 수익률을 에 대해서 포기하라는 말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역시 포기하지 않았고, 저도 이제 투자 전략 만드는 게 얼마나 좋았으면 멀쩡한 국채은행을 관두고 투자 자문사로 자리를 옮겼겠습니까? 그게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됐는데,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죠. 근데 공부를 먼저 하셔야죠. 기대수익 올리는 게 아니라 공부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투자를 하실 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몰빵이 너무 위험한 게 그 다음 기회를 안 줘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이 있으시면 300만 원 가지고 하시고 싶은 스타일의 투자를 하시고 나머지는 뭐 자산 배분이나 이런 안정적인 걸 가지고 계속 캐시를 이제 남겨놔야죠.
그리고 더 1년 동안 공부를 해봤더니 이 전략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럼 이 투자법도 해보고 해볼 수 있는 총알을 계속 비축을 해놔야 되는데 이게 300만 원 딱 넣었는데 이게 딱 뭐 몇십 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700만 원을 빼놨다가 그걸 다시 다 거기 넣어요. 네. 그랬다가 꼭지 먹고 반토막 나고 뭐 3분의 1 토막 나고 이런 실패를 하다 보면 이제 못하겠다 뭐 이렇게 되는데 너무 큰 실패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 조심하자. 네. 자, 그렇다면 공부를 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어떤 투자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나요? 네. 일단 말씀하신 가운데서 가장 동의가 되는 게 인기 있는 주식, 많이 오른 주식은 일단 피하자. 이거는 그냥 동의가 되긴 해요. 제가 그 말씀도 드렸지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하세요. 인기 있는 태조 이방원 다 사보세요. 한 주씩. ETF로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유튜브 보시거나 뭐 책에서 본 종목이나 뭐 이런 것도 해보세요. 그 대신 한 주씩. 네, 공부를 하시라는 거죠. 직접 사서 그 주가의 흐름을 보자. 네, 이게 사면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사면 눈에 들어오는데 안 사면 이제 공부가 안 되니까 이제 사보세요. 궁금하시면 사보시고 단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원금에 90%는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고 10% 가지고 아무거나 해보세요. 그 대신에 10%에서 돈 벌린다고 이 90%에서 또 다시 돈 넣으시면 안 되고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90%는 자산 배분 투자했으니까 뭐 한 10% 수익이 났으면 다시 원금 됐을 거잖아요. 그럼 여기 떼어놨던 10%가 다 망해도 또 할 수 있어요. 또 할 수 있고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뭘 사봐야 이제 사실 공부가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태양광 ETF도 사시고 태양광 주식도 사보세요. 한 주씩 두 주씩 딱 100만 원만 가지고 사서 그 다음에 1년 동안 태양광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 엄청 잘 되거든요. 일단 보유하고 있으면.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성과를 한번 리뷰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잘한다는 확신이 들면 20% 가지고 있는 자금의 20%를 딱 넣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 접근했을 때 다 망해버리면 돌아가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몰빵만 하지 마라. 뭘 해도 좋다. 몰빵만 하지 마라. 그리고 공부를 하는 방법이 이제 금융투자를 공부하는 방법 가장 좋은 건 이제 겪어보는 건데 그렇죠. 다 겪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이제 금융의 역사에 대한 그런 책들을 좀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그 역사는 반복이 되니까. 네, 너무 그렇죠. 똑같이 반복돼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ETF 처음 공부, 그러니까 이 안에 그 말씀하신 그 ETF 종류들이 다 나오죠? 티커? 네. 그래서 실제로 주로 한국의 ETF만 나오나요? 여기는 이제 한국의 ETF만 다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까지 하면 너무 넓어서 한국 거만 다뤘는데 되게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섹터나 어떤 테마 ETF들을 보면 이미 나온 지 몇 년씩 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ETF의 설명뿐만 아니라 실제 ETF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래프로 그려놨어요. 근데 되게 의아하게도 코스피 200이랑 너무 똑같이 움직인 상품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예, 오히려 더 안 좋거나. 그러면 이제 그 상품이 원래 설명했던 거랑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번 리뷰를 해보시는 거죠. 왜 다를까? 자, 왜냐하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ESG가 지금 엄청난 경영의 화두잖아요. 그랬었지요. 그랬었죠. 네. 올 초까지만 해요. 근데 네, 올 초까지. 지금은 뭐 방산이니 뭐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방산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면서 원유값 올라가면서 이제 환경 얘기 싹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원유들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뭐 석탄이라도 떼야 된다. 유럽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 ESG가 유럽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미 2013년, 4년 한참 전에 나온 얘기예요. 근데 이제 막 갑자기 막 붐이 불었는데 이제 책을 쓰면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 ESG가 나온 지 이미 오래됐어요. 그래서 ESG ETF들이 있으니까 성과를 봤죠. 코스피랑 너무 똑같이 움직여요. 네. 그래서 상상하던 것처럼 그 테마가 그렇게 확 갈지 안 갈지 알 수 없다. 그런 것들을 좀 보고 그러니까 이것만 깨달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순간 우리 작년 가을에 여름에 열풍 불었던 메타버스, 그 전에는 5G, 뭐 지금은 태조 이방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순간에는 정말 긍정적인 이야기와 데이터들이 막 나오면서 계속 갈 것 같거든. 역사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항상 꼭지였다라는 것만 이해해도 내가 투자의 포인트 찾기가 조금 쉬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방송하시니까 진짜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불과 1년? 6개월도 안 돼서 이제 확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스운 게 참 바보 같은 생각인데 메타버스 할 때는 도대체 이익치가 얼마가 나올지 계산할 수가 없어. 이게 주가를 올리는 이유야.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보면.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경험이 진짜 중요한 게 예전에 이제 겪어보셨겠지만 저도 이제 IT 버블 때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IT 회사를 벤처 회사를 다녔어요. 결국 그 회사가 망했고 굉장히 많은 벤처 회사들이 무너졌는데 그때는 이제 그걸 제가 몸소 겪다 보니까 그게 버블인지 뭔지 잘 몰랐어요. 그렇죠.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알고 나서 보니까 그 이후에 다양한 버블들이 생길 때마다 보면 굉장히 기시감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심하게 되고 하는데 그 대신 이제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한 주, 두 주 사서 해보시면 저 진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 공부 진짜 많이 되거든요. 메타버스 관심이 있으면 메타버스 책을 한 10권 읽어보는 거죠. 저도 처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나오고 나서 비트코인이랑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 했었는데 그래서 자신이 뭐 2차 전지에 굉장히 뭐 빠삭하다라고 하시면 더 공부를 해보시고 전 투자하는 거 말리진 않아요. 딱 몰빵만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배분, 자산 배분이라는 개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왜냐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경험이 없으니까. 네. 내가 골드를 산다, 내가 국채를 산다 이게 헷갈리는 거라 그냥 주식만 가지고도 복잡한데 그러나 한번 해보면 또 익숙해지니까 한번 일단 해보시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10% 정도 목표 수익률, 꾸준한 목표 수익률을 하는데 되게 한 걸음 다가갔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ETF 처음 공부 책의 저자이신 김성일 그 저자님과 함께 프리즘 투자자문 CIO시고 함께 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